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브랜든 빅스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거주하는 목사이자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십만 명을 보유한 예언자로 2024년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한마디로 단숨에 이름을 알린 사람입니다. 그가 유명해진 계기는 명확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스티브 치오콜란티 목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인터뷰에 출연한 브랜든 빅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환시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총알이 날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총알이 매트릭스 영화처럼 공기를 진동시키며 날아와 그의 오른쪽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넉 달 뒤인 2024년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총격을 당했고 총알은 그의 오른쪽 귀를 스쳤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브랜든은 트럼프가 총격 이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새로운 애국주의의 물결, 그리고 트럼프의 재선까지 예언했는데 이 역시 현실이 되면서 그의 이름은 단숨에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브랜든 빅스의 개인사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원래 청소부로 일하며 교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2001년에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고 딸이 백신 접종, 자폐 증상을 보이면서 가정은 극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을 때 갑자기 엄청난 존재감과 함께 예수님이 부엌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아내도 부엌에서 느껴지는 기운에 놀라 뛰어들어왔지만 그녀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 브랜든은 기도 중에 환시를 보기 시작했고 유튜브에 조용히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총격 예언 이후 구독자가 20만 명 이상 급증했고 한국어 채널까지 별도로 개설할 정도로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빗나간 예언도 있습니다. 2023년 말에 2024년 봄에 금리가 인하되고 그해 겨울에 주식시장이 대폭락하며 2025년부터 대공황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디나르 화폐 리밸류에이션 예언도 실현되지 않아 비판을 받았고 본인도 사과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를 거짓 예언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총격, 라스베이거스와 뉴올리언스 버번 스트리트 테러, 암호화폐, 시장 폭등 등 적중한 예언들의 구체성과 정확도가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브랜든 빅스는 2026년에 대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은 5가지 전선에서 동시에 거대한 흔들림이 오는 해입니다. 정치의 흔들림, 재정의 흔들림, 지각의 흔들림, 교회의 흔들림, 그리고 하늘의 흔들림. 이 5가지가 한꺼번에 옵니다. 2026년 1월에는 추가 영상을 통해 2026년은 진짜와 가짜가 분리되는 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입법 시한, 중국발 공급망 공격, 아시아 전역의 대부흥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7일 공개한 최신 영상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 격화, 의약품병원 물자 공급 위기, 중동 평화 협정과 가자 재건까지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브랜든 빅스가 2026년 3월 이후의 세계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을 종합하면 2026년 3월 이후 세계는 크게 4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선은 미국 내부입니다. 브랜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입법할 수 있는 시간이 4개월에서 1년 남았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임기는 교착 상태의 대통령직이 될 것이라는 환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2026년 중반 이후 정치적 동력을 급격히 잃게 되며
미국 의회와의 관계가 극도로 경직되는 시기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는 미국 내부의 문제가 외부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면에서도 2026년은 거대한 흔들림의 해입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를 넘어 역사적 수준에 도달한 상황에서 관세 전쟁과 공급망 교란, 금리 인하 압박이 겹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한번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랜드는 이전부터 트럼프 재선 이후 대공황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해 왔는데 2026년 영상에서는 그 시기가 봄에서 여름 사이에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장이 서서히 균열을 보이다가 어느 시점에 한꺼번에 무너지는 형태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선은 중국과 아시아입니다. 브랜드는 2026년 2월 영상에서 중국에서 오는 공급망에 대한 공격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하는 배들, 무역 전쟁, 의약품과 병원 물자가 문제가 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미중 관세 전쟁이 단순한 수치 싸움을 넘어 실제로 미국과 동맹국의 의료산업 물자 부족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그는 아시아 전역과 중국에서 지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해서 정부조차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것은 중국 내부에서 경제적 정치적 압력이 커지면서 동시에 영적 사회적 각성이 일어나는 양면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전선은 지각, 즉 자연재해입니다. 브랜드는 이미 2025년 초부터 뉴마드리드 단층에서 규모 지배 대지진이 일어나 1800명이 사망하는 환시를 보았다고 말해왔습니다. 미시시피강의 흐름이 바뀌고 콘크리트 블록 위에 지어진 집들이 기초째 무너지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 지진이 예루살렘을 둘로 나누는 두 국가 해법이 시도된 지 3일 뒤에 일어난다고 시간적 연결고리까지 제시했습니다. 2026년 영상에서는 여기에 더해 지각의 흔들림이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선, 바로 한반도입니다. 브랜든 빅스가 한국에 대해 남긴 말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구체적이고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그는 2025년 여러 영상에서 한국을 반복적으로 언급했고 2026년 1월 영상에서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환시를 상세하게 풀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아시아 전역을 관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한국, 남한을 지나 북한까지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부흥이 텔레비전이나 공개적인 미디어를 통해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TV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파라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때처럼 북한의 사람들을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영혼의 거대한 수확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매우 강렬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집트의 파라오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찾아가셨듯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 북한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남한에 대해서는 2025년 11월 영상에서 푸른 기둥이라는 상징적인 환시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상공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푸른 빛의 기둥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푸른 기둥은 보호와 각성, 영적 권위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브랜드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군사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동아시아 전체를 이끄는 영적 허브가 되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가장 중대한 시기는 2025년 중반에 시작되어 2026년까지 심화될 것입니다. 1년 동안 징후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세상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신호들입니다. 이것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2025년 탄핵과 정치적 격변, 그리고 2026년의 대선과 세대교체를 모두 아우르는 시간대와 정확히 겹칩니다.
브랜든 빅스는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를 말하면서 유독 한 번 더 강조해서 언급한 장면이 있다. 바로 새로운 인물에 대한 환시다. 그는 기도 중에 한국 지도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다. 남쪽 끝에서부터 희미한 빛이 올라오더니 수도권을 향해 길게 뻗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 빛은 처음에는 아주 가늘고 연약했지만 어느 순간 서울 하늘 한가운데에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었다. 브랜든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나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등장하는 유명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잊혀졌거나 아예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카메라보다 사람의 얼굴을 더 많이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본 새 인물은 특이했다. 정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전형적인 인물이 아니었고 대기업 총수나 연예인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조용히 싸워온 사람, 자신의 사익보다 공동선을 선택한 경험이 반복된 사람, 젊은 시절 큰 실패를 한번 겪고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이라고 했다. 브랜든은 그를 두고 한국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IMF 세대와 N4 세대, 88만 원 세대와 MZ세대가 겪은 상실감을 동시에 읽어내는 눈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념 세대 지역을 넘어 사람들을 묶어낼 수 있는 이상하게도 편이 갈리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등장 시기에 대해서도 브랜든은 비교적 구체적인 힌트를 남겼다. 그는 한국의 정치와 경제가 모두 흔들리는 시기, 사람들 마음속에 이젠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때라고 표현했다. 단순히 선거날이 아니라 대형 스캔들, 제도에 대한 피로, 기존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이 겹쳐지는 시점. 즉, 지도자 공백감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에 이 인물이 부상한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대권 주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특정 사안 하나로 국민에게 각인되는 방식으로 무대에 오른다고 했다. 예를 들어 재난, 부패 폭로, 대형 참사, 혹은 국제적 분쟁 같은 국면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때 책임을 자처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그림이다. 브랜든은 이 인물이 갖는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거절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정리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권력과 이익의 제한을 여러 번 거절하고 이미 손에 쥔 영향력을 나눠서 팀을 세우는 리더라는 것이다. 이 사람이 홀로 영웅처럼 등장해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놀라운 인물들을 함께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고도 했다. 교육, 과학기술, 국방,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영역에서 이미 10년 넘게 묵묵히 일하고 있던 사람들, 이름 없는 활동가와 연구자, 청년 리더들이 이 인물 주변으로 모여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게 된다는 그림이다. 브랜든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고 전해진다. 한국의 새 인물은 왕으로 불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그냥 동료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국의 다음 시대를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숨은 카드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브랜든 빅스의 예언을 종합하면 2026년 3월 이후의 세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미국은 내부 정치 교착과 경제 흔들림으로 리더십의 동력을 잃어가고, 중국은 무역 전쟁과 공급망 단절, 내부 갈등 속에서 지하로부터의 변화가 시작되며, 자연재해가 미국과 세계 곳곳을 흔들고, 중동에서는 가자 재건과 새로운 평화 협정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한반도 위에는 푸른 기둥이 서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정치적 세대교체와 경제 재편, 영적 각성이 동시에 일어나고, 북한에서는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서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브랜든은 이 과정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속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2026년은 5 전선에서 동시에 흔들리는 해입니다. 정치, 재정, 지각, 교회, 하늘. 이 5가지가 한꺼번에 흔들릴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은 진짜와 가짜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은 원래 붙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흔들림이 끝나고 남는 것이 진짜다. 한국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나라 위에 세워진 푸른 기둥을 기억하십시오. 흔들림이 지나간 뒤 남는 것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가 아시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허운 스님은 흔히 청말 민국, 공산 중국 100년의 격변을 통째로 살아낸 고승으로 불린다. 1840년 중국 후난성에서 태어나 19세에 출가한 그는 인도, 부탄, 스리랑카, 미얀마 등지를 20여 년 동안 순례하며 고대 불교, 비밀문서와 천문역법 기록에 통달한 인물로 전해진다. 서태후가 직접 찾아와 한여름에 눈을 내리게 해달라 청했고 그는 서태후와 마지막 황제 푸이 그리고 자신의 임종 날짜까지 정확히 예언했다고 전해지는 인물이다. 120세가 되던 1959년 10월 입적한 뒤 수십 년 동안 봉인돼 있던 그의 예언서가 2010년대 이후 동방용기서라는 이름으로 번역 소개되면서 중국, 한국, 러시아 한반도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허운 예언의 특징은 단순한 재난 예고가 아니라 중국의 흥망, 북쪽 강대국의 세력 변화, 동방의 작은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놓았다는 점이다. 특히 2008년 스촨 대지진과 베이징 올림픽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주장, 중국이 통일을 이룬 뒤 60년 동방의 작은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가 된다는 구절. 입적 후 60년이 지난 2025년 무렵부터 하늘과 땅이 동시에 흔들리는 대격변이 시작된다는 대목 때문에 2024년 비상계엄과 2025년 한반도 전국을 지나 2026년을 맞이한 지금 국내외 예언 연구자들 사이에서 그의 기록이 다시 한번 뜨거운 해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언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허운 스님이 남긴 여러 구절 가운데 특히 오늘의 2026년 3월 이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중국에 대한 대규모 자연재해와 전쟁의 암시, 둘째는 북쪽 강대국 러시아의 세력 쇠퇴와 중국 내부의 균열, 셋째는 한반도의 통일과 한국의 비약적 성장, 넷째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판도의 재편이다. 이 네 가지 줄기를 중심으로 허운 예언을 2026년 한국, 중국, 일본에 맞추어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풀어볼 수 있다. 허운의 예언서에는 이런 대목이 등장한다고 전해진다. 하늘에서 거대한 신호가 나타나리라. 하늘이 번쩍이고 곳곳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물이 뒤집히며 불이 땅 속에서 솟아오르리라. 연구자들은 이 구절을 2008년 스촨 대지진과 일부 겹쳐보기도 하지만 예언서 뒷부분에 붙어있는 시간 표기를 주목한다. 나는 이 모든 일이 내가 떠난 뒤 60년이 지나고 새로운 운이 시작되는 때에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허운의 입적이 1959년이니 단순 계산으로는 2019년 무렵이 떠오르지만 예언서에는 중국이 통일된 뒤 60년이라는 또 다른 기준이 함께 언급된다고 알려져 있다. 청나라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어진 중국의 통일된 형태를 1949년으로 본다면 60년 뒤는 2009년, 80년 뒤는 2029년이 된다. 이 사이에 놓인 2025에서 2026년은 허운이 말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해와 겹친다는 해석이 많다. 예언서에는 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중국 전역에서는 하늘을 뚫고 솟아오르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전국토가 불바다가 되고 하늘과 땅이 말라버릴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원자력 시설의 사고나 화산 폭발 혹은 대규모 산업 폭발로 해석한다. 또 다른 이들은 폭탄이 터지는 모습을 형용한 것이라는 예언서의 주해를 근거로 내부 갈등과 외부 압력이 엮인 전쟁 혹은 준전시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허운이 이 사건의 시점을 자신이 죽은 뒤 60년이 지나고
북쪽 강대국의 힘이 쇠락하기 시작하는 때라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1959년 이후 60년이 지난 2019년부터 2026년까지가 딱 이 범위에 들어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경제군사적 부담,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부동산 지방채 위기, 2025년 이후 동아시아 지정학 불안이 모두 겹쳐지면서 예언 전문가들은 허운이 말한 중국의 대격변 구간에 이미 진입했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2026년 3월 이후 중국에 대해 그려지는 그림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자연 정치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시기다. 전력 부족과 기후 재난, 특정 지역의 대형 자연재해, 에너지 식량물 부족 문제가 겹치며 중국 내부에서 성장과 통제 모델에 대한 회의와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허운 예언을 연구해온 한 필자는 하늘이 번쩍이고 땅이 마른다는 표현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기후 위기와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를 동시에 뜻할 수 있다며 2025에서 2026년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 모델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 할지 선택을 강요받는 시기라고 해석한다. 허운이 중국 다음으로 자주 언급한 나라는 바로 한반도, 즉 한국이다. 예언서에는 호랑이 형상을 한 땅이 있다. 이 땅은 오랫동안 둘로 갈라져 서로 등을 돌리고 있으나 하늘에서 볼 때 둘은 하나의 호흡을 나누고 있다는 표현이 실려 있다고 전해진다. 이 호랑이 땅에 대해 허운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떠난 뒤 80년이 지나기 전에 이 땅은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때 그 나라는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고 여러 민족이 그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허운의 입적이 1959년이라면 80년 전은 2039년이다. 다시 말해 2020년대 후반에서 2030년대 초반 사이, 적어도 2040년 이전에 한반도 통일과 국운 상승이 본격화된다는 것이 허운 예언의 기본 골격이다. 그렇다면 2026년 3월 이후 허운 예언의 관점에서 본 한국은 어떤 시기를 통과하고 있을까? 예언 전문가들은 허운이 말한 하늘의 운이 다시 열리는 시기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본다. 2024년 한국의 비상계엄과 정치적 격변, 2025년을 전후한 동아시아의 긴장과 경제 불안 속에서 2026년 봄 이후는 혼란 이후의 구조가 서서히 드러나는 단계라는 해석이다. 허운은 예언서 어디선가 호랑이 땅은 두 번째 숨을 허락받았다고 적어 놓았다고 전해진다. 첫 번째 숨은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디지털 혁명으로 이어진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의 고속 성장기. 두 번째 숨은 통일과 함께 찾아올 영적 물질적 번영의 시대다. 2026년은 이 두 숨 사이 첫 번째 숨이 가빠지고 두 번째 숨이 막 시작되려는 사이의 잠깐의 멈춤, 숨 고르기에 해당하는 해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보면 2026년 한국은 세계 경제 둔화와 미중 갈등, 자본 유출, 고금리 고물가 여파 속에서 내수와 수출 모두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AI, 배터리, 방산, 콘텐츠 산업이 동시에 성장축을 형성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당장은 힘들지만 방향은 맞는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도 많다. 허운 예언을 인용하는 이들은 한국은 군사력이나 물질만으로 강대국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영성과 지혜, 국민의 내면의 힘으로 세상을 이끄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의 문장을 자주 강조한다. 정치안보 면에서 2026년 3월 이후에 한국은 여전히 남북관계와 미중 사이에서의 줄타기, 일본과의 미묘한 관계 조정이라는 난제를 안고 있다. 허운은 북쪽 정권에 대해 직접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북쪽의 철과 불의 성이 무너지고 강을 따라 내려오던 피의 물결이 마른 뒤 호랑이의 등줄기가 다시 하나가 된다는 구절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5에서 2026년은 이 구절의 앞부분, 즉 철과 불의 성의 첫 균열이 가는 시기로 해석된다. 북한의 내부 권력 구조 변화,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압박과 협상, 중국 러시아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가운데
한반도 전체의 힘의 균형이 서서히 남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허운의 예언서에서 일본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인상적이라고 전해진다. 해 뜨는 섬나라는 한때 칼을 높이 들고 운명을 헤집었으나 후일에는 칼을 들 힘도 잃게 되리라. 물은 많으나 그릇은 점점 작아진다. 이를 두고 많은 해석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인구 감소와 경제정신적 쇠퇴, 그리고 동아시아 패권 구도에서의 후퇴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2026년 일본은 이미 초고령화와 장기 디플레이션, 엔 약세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 방위비 증액과 안보 재편 등 복합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 허운 예언의 시각으로 보면 2026년 이후 일본은 눈에 띄게 무너지지는 않지만 천천히 안쪽으로 꺼져 들어가는 별에 가깝다. 겉으로는 여전히 기술력과 브랜드를 유지하지만 안으로는 에너지와 희망이 점점 줄어드는 흐름이다. 반면 허운은 동방의 가장 작은 용이 깨어나 세상을 놀라게 하리라는 구절로 한국을 표현했다는 설이 있다. 예언 연구자들은 이 작은 용을 군사력과 경제력 면에서의 비약적 성장뿐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등 분쟁 지역에서 중재자재건 파트너로 활약하는 한국의 미래 이미지와 연결한다. 이미 K-팝과 드라마, IT와 제조업으로 세계의 이름을 알린 한국이 2030년 이후에는 평화중재재건 환경 형성 분야에서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부상한다는 것이다. 2026년 3월 이후는 이 작은 용의 각성 초기 단계, 즉 내부 민주주의 재정비와 세대교체,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진짜 강대국으로 성장할 기틀을 다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허운 스님의 오래된 예언들은 오늘날 2026년 3월 이후의 동아시아 정세와 겹쳐 보이는 지점이 적지 않다. 중국의 대규모 자연정치 경제 격변 가능성, 러시아의 세력 약화, 한반도의 통일 준비와 한국의 부상, 일본의 서서히 진행되는 쇠퇴 등은 현대 국제정치 분석과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는 흐름이다. 물론 예언은 어디까지나 해석의 영역이고 허운이 실제로 이런 표현을 남겼는지에 대한 역사적 검증도 아직 완전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언 전문가들과 미스터리 연구자들이 2025에서 2026년을 허운 예언이 가리키던 변곡점으로 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건들이 과거의 예언과 어떻게 겹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결국 허운 스님이 남긴 메시지의 핵심은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그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체념이 아니라 하늘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게 깨어 있으라는 초대에 가깝다. 2026년 봄이라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의 예언을 다시 펼쳐보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허운 스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남겼다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전해진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다. 스님, 그렇다면 결국 이 동쪽 세 나라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허운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먼 산을 보는 눈빛으로 조용히 말했다. 동쪽 끝에는 세 개의 북이 있다. 하나는 너무 커서 치는 자도 지치고, 하나는 너무 오래되어 소리가 잘 나지 않으며, 하나는 아주 작아서 아무도 처음엔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거대한 북의 소리에 귀가 멀고 낡은 북의 소리는 점점 잊혀진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의 발걸음은 저 작은 북의 장단에 맞춰 움직이게 될 것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다. 그 작은 북이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허운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호랑이의 등에 달려있지. 산도 알고 바다도 아는 작지만 사나운 짐승 말이다. 언젠가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면 이미 그 북소리를 따라 걷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훗날 동쪽 세 나라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모든 이들이 이 작은 북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들게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고 한다. 여러분, 신디 제이콥스라는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1951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태어난 그녀는 뉴욕타임스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언자 중 한 명이라고 부를 만큼 기독교 예언 사역계의 거물입니다. 9살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시편 2장 8절을 읽으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한 그녀는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음악 학사를 마친 뒤 30대의 본격적인 예언과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985년 남편 마이크 제이콥스와 함께 제너럴스 인터내셔널을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돌며 각국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기업인들을 만나고 국가 단위의 예언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녀는 피터 와그너 박사의 신사도 개혁 운동의 핵심 멤버이자 사도적 예언자 위원회 ECP의 의장급 인사로서 매년 연초에 한 해의 예언을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 채널에서 방영되는 그녀의 프로그램 하나님은 아신다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시청되고 있죠. 베스트셀러 대적의 문을 취하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등의 저자이기도 한 그녀는 단순한 예언가를 넘어 국제적인 기도 운동의 리더로서 수십 년간 활동해 왔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격화, 중동의 긴장 고조 등 굵직한 국제 사건들에 대해 미리 언급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필리핀에 대한 예언이 태풍 하이엔과 겹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바이럴이 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예언이 들어맞은 것은 아닙니다. 특정 선거 결과나 경제 위기 시기를 빗나간 적도 있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녀의 예언이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사후적으로 끼워 맞춰진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논란 속에서도 그녀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고, 그녀가 한마디 할 때마다 전 세계 수십만 명의 기도 네트워크가 움직이는 구조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에 대해 매우 특별한 애정과 확신을 오랫동안 보여왔다는 사실입니다. 2006년 서울 올림픽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그녀는 5천여 명의 한국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땅 가운데 숨결을 불어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숨결이 강력한 바람이 되어 중국을 지나 아시아 전체를 덮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민족의 대추수를 위하여 내가 한국 사람을 쓸 것이라. 이 예언은 한국 기독교계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고, 그녀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한국 교회와 미스터리 커뮤니티 모두가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한국 교회를 통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거나 한반도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남겨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신디 제이콥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제너럴스 TV를 통해 주의 말씀 2026이라는 제목의 새해 예언을 공개했습니다. 뒤이어 열린 글로벌 예언 서밋에서도 2026년에 대한 9가지 예언적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AI와 기술의 폭발적 변화, 국제 질서의 흔들림, 경제적 진동, 그리고 여러 국가의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지상의 기초를 흔드실 것이며 시스템이 흔들릴 것이고 경제적 진동이 올 것이라고 말했고, 동시에 이란 같은 정권도 무너질 수 있다며 세계 곳곳의 정권 변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이 연장선 위에서 신디 제이콥스가 최근 본인이 이끄는 기도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세계 주요 국가들에 대해 새로운 예언적 메시지를 발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내용을 길고 상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도자에게 다가올 충격적인 변화, 중국의 닥칠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재해, 한국이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성장하게 될 경제와 국방의 미래, 그리고 일본의 쇠퇴에 대한 예언까지 신디 제이콥스의 입을 통해 나온 2026년 동아시아와 세계의 운명을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기도회 자리에서 먼저 미국에 대해 입을 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으고 잠시 침묵한 뒤 무거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미국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지도자가 곧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탄핵이나 선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문을 닫으실 때 사람의 힘으로는 그 문을 열어둘 수 없습니다. 미국의 지도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이 정한 시간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 사이에서 적잖은 동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건강 문제를 암시하는 것인지, 정치적 파국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의 퇴장인지 질문했지만 신디 제이콥스는 구체적인 설명 대신 이렇게만 덧붙였다고 합니다. 나는 시기와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독수리의 날개가 접히는 장면이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재편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방향 자체가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과정에서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교회와 신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되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녀의 시선은 태평양을 건너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중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지고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으며 마치 무언가 매우 거대하고 두려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말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에 대해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조만간 이 나라에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수준의 자연재해가 닥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홍수나 지진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재해가 겹치고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한 지역이 아니라 대륙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그녀는 이 재해의 규모에 대해 인간의 역사에서 기록된 적 없는 수준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대지가 갈라지고 물이 쏟아지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동시에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이것은 자연의 분노가 아니라 하늘의 경고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 재해를 지나고 나면 중국은 더 이상 예전의 중국이 아닙니다. 경제의 구조, 권력의 구조, 사람들의 마음의 구조가 모두 바뀌게 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대목에서 잠시 말을 멈추고 기도하듯 고개를 숙였다가 이 과정에서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중국을 위해 그리고 중국 옆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기도회에 참석한 한국인 참가자 몇 명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한국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한국에 대한 예언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중국 이야기를 마친 뒤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밝은 미소를 띠며 한국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코리아. 내가 이 나라에 대해 말할 때마다 주께서 제 안에 넣어주시는 감정은 언제나 경이로움입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지켜봐 왔습니다. 2006년에 서울에서 예언했을 때도, 2011년에 다시 방문했을 때도, 그리고 그 이후 매년 한국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 보여 주시는 비전은 항상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성장, 확장, 그리고 세계를 향한 영향력. 그리고 그녀는 목소리를 한 톤 높이며 선포하듯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자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한국의 경제와 국방, 기술과 문화가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으로 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흐름입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이 술렁였다고 합니다. 2배라는 숫자는 상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그 반응을 의식한 듯 더 구체적으로 풀어나갔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를 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K-팝과 K-드라마 같은 문화산업으로 세계에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일 뿐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 방위산업, 그리고 아직 이름조차 붙지 않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하려 할 것이고 한국에서 배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설 것입니다. 그녀는 국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 기술이 현재 수준에서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동아시아의 방패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한국이 강해질수록 이 지역의 평화가 더 단단해집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큰 나라들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 스스로가 강대국으로 서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것은 진짜 강대국으로의 성장이며 지금은 그 시작 단계일 뿐이라는 말을 거듭 강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디 제이콥스의 시선은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녀의 표정은 다시 무거워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듯 중얼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는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 교회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나라가 갈수록 쇠퇴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쇠퇴가 단순히 경제 지표의 하락이나 인구 감소 같은 수치적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쇠퇴는 영혼의 쇠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뛰어나고 질서와 효율 면에서는 세계 최고이지만 이 나라의 영적 토양은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고 태어나는 아이는 줄어들고 사회 전체가 조용히 안쪽으로 수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스스로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면 쇠퇴의 속도는 가속될 것입니다. 한때 아시아의 맹주였던 이 나라가 이웃나라인 한국에게 경제와 기술, 문화와 국방의 모든 영역에서 추월당하는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말을 하면서도 끝까지 일본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쇠퇴는 운명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는 것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기도회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지도자가 자리에서 내려오고 중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재해가 닥치며 한국은 지금의 2배 이상으로 성장하고 일본은 갈수록 쇠퇴한다는 예언은 동아시아와 세계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흔드십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무너질 것은 무너지고 세워질 것은 세워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국에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기도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수시간 동안 이어진 찬양과 중보기도, 그리고 국가들에 대한 예언이 마무리되던 시점에 사회를 보던 진행자가 마지막 질문을 받겠다며 손을 든 사람 한 명에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중년의 한국인 통역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신디, 오늘 미국과 중국, 여러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한국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북한과 한국, 이 한반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순간 신디 제이콥스는 눈을 감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통역도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사이 그녀는 두 손을 가슴 위로 올려 살짝 포개고 마치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다시 확인하는 사람처럼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질문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주님께 여쭈어 왔습니다. 주님, 한국과 북한은 언제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 분단의 상처는 언제 끝나겠습니까? 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또렷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국과 북한은 미국의 지도자가
그 자리에서 내려온 뒤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턱을 밟게 될 것이다. 통역이 이 말을 한국어로 옮기는 순간 회중 사이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일부는 숨을 들이켰고 일부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신디는 이어서 비유를 사용해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결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 위에는 항상 거대한 독수리와 용, 그리고 여러 나라들의 손이 얽혀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독수리가 하늘 높은 곳에서 날개를 크게 펼치고 있는 동안 한반도의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독수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의 리더십, 미국의 방향성이 크게 한번 꺾이고 한 시대가 끝나야 합니다. 그 지도자가 스스로 내려오든 건강 때문에 내려오든 정치적 격변 속에서 물러나든 하나님이 정하신 시점에 독수리는 날개를 접고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미국의 지도자 교체와 한반도의 변화를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언제 통일이 올까요? 한국과 북한만 잘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보여주신 것은 미국의 지도자가 자리를 떠나는 사건과 한반도의 변화가 하나의 연속된 그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내려온 뒤 그동안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던 한반도의 문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한국과 북한은 통일이라는 문턱을 발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문턱이라는 표현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온 뒤에 곧바로 완전한 통일이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문턱을 밟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턱을 밟는다는 것은 아직 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상태는 아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문 밖에 서 있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발목이 이미 문 안과 문 밖을 동시에 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부터 한국과 북한은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후퇴할 수 없는 지점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통역이 이 부분을 전하자 질문을 던졌던 인터뷰어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한국과 북한은 전쟁의 위험을 지나게 됩니까? 아니면 평화적으로 가까워지게 됩니까? 신디 제이콥스는 잠깐 고개를 들어 회중을 둘러본 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과정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도자가 내려오고 중국이 큰 자연재해와 흔들림을 겪고 일본이 쇠퇴의 길로 들어서는 그 복잡한 시기에 한반도도 강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것은 다시 1950년과 같은 전쟁의 시즌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위해 흘려진 피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을 이미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2006년 서울 집회에서 받았던 환상을 다시 떠올렸다고 합니다. 나는 그때 한국 땅 위에 불길처럼 번지는 성령의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 불길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만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주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날은 미국의 시대가 한번 꺾인 뒤에야 올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뉴스에만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미국의 지도자가 내려가는 그날, 한반도의 역사는 동시에 새로운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고 전해집니다. 한국과 북한의 통일은 인간의 정치 계산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방의 손을 엮어 오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한 번 더 큰 그림을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독수리가 내려오고 용의 숨이 약해질 때 그 사이에서 그동안 짓눌려 있던 이 작은 반도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국과 북한이 그 문턱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발걸음을 앞당길 것입니다. 미파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비냐 아난드. 인도의 소년 예언가, 2006년생. 올해 만 20살이 된 이 청년은 이제 더 이상 소년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인도의 천재 소년 예언가라고 부릅니다. 처음 그가 세상에 이름을 알린 건 2019년 8월이었습니다. 당시 겨우 14살이었던 이 소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 11월 이후 전 세계는 큰 재난을 겪을 것이며 2020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그 피해가 절정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몇 달 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대유행의 시작 시기까지 거의 정확하게 맞춘 셈이었죠. 그때부터 아비냐 아난드라는 이름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뒤에도 그의 예언은 계속됐습니다. 2020년 12월 목성과 토성이 정렬하는 시기에 맞춰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델타 변이가 세상을 강타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역사적 고점인 69,000달러를 찍은 뒤 폭락할 것이라는 경고도 남겼었고 현실이 됐습니다. 2022년에는 동유럽에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라고 말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이 역시 적중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화롄 대지진, 미얀마 대지진까지 그의 예언 목록에 올라 있으며 일부에서는 그의 상위 10개 예언 적중률이 98%에 달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물론 틀린 예언도 있습니다. 2021년 2월 10일 세계 경제가 붕괴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증시는 상승세를 탔고 특정 시점의 경제 회복 예측이 빗나간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아비냐 아난드 본인도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나를 사칭하거나 내가 하지 않은 말을 AI로 편집해 퍼뜨리는 가짜 콘텐츠가 많다며 베트남이나 대만, 한국에 대한 대재앙 예언을 한 적이 없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이름을 둘러싼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비냐 아난드가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미 2022년경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컨시언스를 통해 21세기 중반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의 초강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장기 예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국력을 회복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떨칠 것이라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죠. 한국 언론도 이를 보도했고 한국의 미스터리 예언 커뮤니티에서는 그의 한국 관련 발언이 나올 때마다 큰 화제가 되어 왔습니다. 2025년에도 그의 한국 예언은 계속됐습니다. 을사년인 2025년을 한반도의 대전환 시기로 지목하며 특히 여름 6월에서 7월이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라고 말했고 청년 주도의 사회적 각성과 새로운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2025년 한국 사회는 그의 말처럼 격렬한 변화와 혼란의 한복판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입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2025년 12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026년 전망 영상을 올렸고 여기서 2026년은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중국, 한국, 북한, 필리핀 네 나라를 고위험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러시아를 방문한 뒤 공개한 영상에서도 2026년의 지정학적 변동과 AI 위기, 자연재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26년 들어서 그의 채널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아비냐 아난드는 한국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아비냐 아난드가 2026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한국에 대해 언급한 최신 예언, 400년 만의 전환점이라 불리는 이해의 한국 위로 펼쳐진 별의 지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길고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2026년을 바라보며 나는 다시 한번 한국 위로 펼쳐진 별의 지도를 펼쳐보았습니다. 베다 점성술에서 2026년은 단순한 해가 아니라 수백 년 주기의 큰 사이클이 꺾이는 전환점으로 설명됩니다.
토성과 목성, 라후와 케투가 차례로 별자리를 옮기고 느리게 움직이는 외행성들이 동시에 자리 바꿈을 준비하는 시기. 이런 해에는 언제나 문명의 방향이 바뀌어 왔습니다. 지난 예언 영상에서 나는 특히 중국, 한국, 북한, 필리핀 네 나라는 2026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은 크지 않은 땅에 과도한 에너지와 모순을 압축해둔 일종의 실험실 같은 별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작고 길쭉한 반도 위에 전쟁과 분단, 고속성장과 민주화, 디지털 혁명이 한 세대도 채 걸리지 않고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은 베다 점성가의 눈으로 보면 하나의 강렬한 카르마로 보입니다. 나는 이 카르마가 2026년에 3번 크게 흔들리는 장면을 봅니다. 첫 번째 파동은 4월, 두 번째 파동은 7월, 세 번째 파동은 11월입니다. 그때마다 한국 사회는 서로 다른 질문을 받게 됩니다. 4월의 하늘에서 금성과 수성, 라오가 만드는 각도는 돈과 정보, 욕망과 현실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2차 전지와 같은 미래 산업의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걸어놓은 한국은 4월에 한번 거칠게 멈춰서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상자산과 각종 금융상품에 들어가 있던 돈들의 방향이 잠시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동안 신화처럼 믿어왔던 몇몇 숫자들이 실체를 드러내며 사람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어떤 기업의 회계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대형 프로젝트의 과장된 수익률일 수도 있고 혹은 국가 전체가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고 믿어왔던 한 축의 허상이 벗겨지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은 그것을 충격, 위기, 경제 불안이라고 부르겠지만 베다 점성술의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은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쁨을 느껴왔던 숫자 상승이 정말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했는가? 4월의 별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이 불편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 잠시 시장과 제도를 흔듭니다. 라후는 환상을 만드는 별이지만 동시에 환상을 찢는 별이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파동은 아프지만 바로 그 균열이 뒤이어 올 두 번째 파동, 세대와 리더십의 교차를 위한 준비가 됩니다. 7월의 하늘은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토성과 목성, 태양이 만드는 각도는 오래된 권위와 새로운 지혜가 정면으로 마주서는 그림입니다. 나는 이때 한국에서 매우 상징적인 장면을 봅니다. 오랫동안 정치재 계열론 종교 관료제 상층을 차지하고 있던 얼굴들이 연이어 흔들리고 몇몇 인물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스스로 무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친 뒤에도 내수 회복이 더디고 양극화는 완화되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일상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피로감이 지도층에 대한 집단적 불신으로 번져 있던 때 7월의 별자리는 그 불신이 실제 행동과 구조 변화로 이어지는 문을 엽니다. 그러나 이 세대 교체는 단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물러나고 조금 더 젊은 사람이 자리를 대신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얼굴들이 전혀 다른 공간에서 힘을 모으는 장면을 봅니다. 이들은 기존 정당의 계파 정치 속에서 자라지 않았고 대기업 승진 트랙에서도 길러지지 않았으며 공중파 뉴스의 중심에 서본 적도 없습니다. 대신 이들은 유튜브와 팟캐스트, 독립언론과 시민단체,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디스코드 서버, 작고 흩어진 로컬 모임 속에서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젠더와 세대,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진 댓글 싸움 속에서조차 이들은 끝까지 정책을 숫자로 보여주자, 데이터로 감시하자, 사람들의 실제 삶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고 주장해 온 소수였습니다. 7월의 하늘 아래 이 흩어져 있던 점들이 갑자기 하나의 선으로 연결됩니다. 기존 권력의 붕괴를 비웃기만 하던 냉소와 해외 이민만을 꿈꾸던 체념 사이에서 여기 남아서 작은 단위부터 바꿔 보자고 말하던 사람들이 서로를 찾아내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우리 운명을 맡기고 싶지 않다. 그 대신 투명하게 말하는 사람,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는 사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는 사람.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먼저 챙기는 사람을 조용히 지도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비냐 아난드가 말하는 토성의 시험과 목성의 축복은 바로 이런 순간에 드러납니다. 토성은 오래된 제도를 시험대에 올리고 목성은 새롭게 떠오르는 이들에게 지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7월의 두 번째 파동은 한국에서 지도자라는 단어의 정의가 바뀌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마이크를 가장 오래 쥔 사람을 리더라고 부르지 않고 대신 가장 먼저 책임을 지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11월의 하늘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에는 경제나 정치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 한국 사회의 영혼에 관한 물음입니다. 라후와 케투, 목성과 달이 만들어내는 복잡한 각도는 기술과 정신, 편리함과 공허함의 정면 충돌을 상징합니다. 이미 한국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데이터 센터와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 세계 선두를 추구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AI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수출과 성장률을 함께 끌어올리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의 별자리는 이 눈부신 성과 뒤에 남게 될 거대한 공허를 비춥니다. 낮에는 AI 비서와 함께 일하고 AI 교사와 함께 공부하고 AI 상담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밤이 되면 갑자기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오늘 나는 사람과 얼마나 대화했지? 이미 외로움과 고립감,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에서 11월은 그 그림자가 가장 짙어지는 달이 됩니다. 나는 이 시기에 이상한 꿈들이 한국 곳곳을 떠도는 것을 봅니다. 교실에는 아이들과 AI만 있고 선생님은 화면 속에서만 존재하는 꿈. 회사는 완전히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 동료의 실제 얼굴을 잊어버리는 꿈. 식탁에서조차 가족들의 시선은 서로가 아니라 각자의 홀로그램과 아바타에게 향하는 꿈. 그러나 이 어두운 꿈의 한복판에서 아주 작은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소수의 실험으로 보입니다. AI가 도와서 일을 더 빨리 끝낸 뒤 남은 시간을 오직 사람끼리만 쓰자고 약속하는 소모임. 입구에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맡기고 종이와 펜 혹은 악기와 책만 가지고 들어가는 디지털 금식 카페. 동네 도서관과 마을회관을 되살리는 시민 프로젝트.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정치와 삶, 신앙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청년들의 모임. 이런 실험들 가운데 하나가 훗날 전 세계 사회과학자들이 한국을 찾아와 연구하게 만들 정도로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나는 그것을 AI와 공존하는 인간 공동체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델은 기술을 거부하지도 않고 사람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은 AI에게 맡기고 어떤 일은 반드시 사람이 서로의 눈을 보며 해야 한다고 정하고 그 경계를 끊임없이 토론하고 조정하는 사회. 11월의 별자리는 한국이 이 위험하고도 중요한 실험의 최전선에 서게 됨을 보여줍니다. 많은 국제 보고서들이 2026년 한국 경제에 대해 완만한 회복세, 그러나 AI 반도체 의존도와 부동산 부채, 리스크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베다 점성술의 하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영혼의 방향이다. 아비냐 아난드에 대해 세상은 코로나19와 전쟁, 금융시장 변동을 마친 소년이라고 말하지만 베다 전통에서 진짜 점성가는 언제나 한 가지를 묻습니다. 너의 카르마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한국의 2026년 차트 위에는 분명 위험 신호가 많이 찍혀 있습니다. 내수 부진, 양극화, 고령화와 저출산, 정치적 피로와 갈등,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별은 상처를 통해 타인의 상처를 이해하는 능력,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한국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식민지와 전쟁, 분단과 독재, 민주화와 경제, 기적, IMF와 팬데믹, 그리고 지금의 디지털 대전환까지 한꺼번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에서 하늘은 한국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큰 나라들이 가져오는 기술과 자본의 물결 속에서 인간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을 보여주어라. 숫자가 아닌 사람을 먼저 세우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경쟁이 아닌 연대를 선택할 수 있는지, 외로움이 아닌 공동체를 선택할 수 있는지 너희의 카르마를 시험해 보겠다. 4월의 균열 앞에서 한국은 성장의 환상을 계속 붙잡을 수도 있고 그 틈으로 진실을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7월의 세대 교체 앞에서 또 다른 강한 자를 찾을 수도 있고 서로를 살리는 작은 리더십들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11월의 공허 앞에서 편리함에 더 깊이 취할 수도 있고 사람의 온기를 회복하는 새로운 공동체 실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별은 단지 가능성을 말해줄 뿐입니다. 어떤 현실을 만들지는 그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2026년 나는 한국이 위험한 해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아주 특별한 기회가 있는 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작은 반도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아시아 전체의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조용히 경고합니다. 별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선택은 언제든 별의 길을 비켜나갈 수 있다. 2026년 한국의 이야기는 결국 별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함께 쓴 선택의 기록이 될 것이다.